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얼마 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저징 프리덤 채널의 앤드루 나폴리타노와 러시아메시 짜르그라드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이프의 대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러시아 역사를 두루 소개하는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지식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해왔냐고 생각하느냐는 나폴리타노의 질문에 대해 말로페이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도 오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워크 이데올로기, LGBT+, 모든 젠더, 캔슬 컬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개념을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를 오해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매우 전통적인 국가인 동시에 러시아인들은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종식된 지 약 30년이 지났고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면서 러시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페이프는 러시아에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수가 더욱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전 러시아 제국이라는 관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3만 개가 넘는 교회와 수백 개 수도원을 재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순교자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공산혁명 이후에는 러시아 정교회 천년 역사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볼셰비크는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며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말로페이프는 격동의 1980년대와 90년대도 회상했습니다. USAID와 기타 미국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재앙적이라고 했습니다. 99% 사람들은 즉시 가난해졌고 나머지 1%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그들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수의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일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련의 자산을 빼앗아 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당시 소련 과학 아카데미는 러시아 연방에서 민영화된 모든 자산의 가치가 2조 루블이라고 추산했지만 소로스와 다른 USAID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 정부의 끈앞을 계획가들은 2조는 너무 많으니 160억 루블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자산을 99% 디스카운트한 뒤 소로스 같은 자들이 짜르 시대부터 소련 시대까지 100년 이상 축적되어 온 자산을 싸그리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소련의 중공업, 석유, 가스, 야금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리가르히들은 이 과정에서 사익을 챙겼습니다. 말로페이프는 공산주의 소련에서는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푸틴이 집권한 뒤 200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집권 직전에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소수 부유층과 소련 시대보다 더 가난해진 계층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0년대 초 푸틴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경제가 시작됐고 중산층이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올리가르히의 성장을 억제했고 가장 가난한 주민과 가장 부유한 주민 간의 격차가 옐친 시절보다 크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로페이프는 푸틴이 뻔뻔스러운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체포 투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소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푸틴의 이런 시책 덕분에 러시아는 중산층이 많아졌으며 국민들이 소련 시대보다 잘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두고 니콜라스 1세 이후 나타난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업고 다녀야 합니다. 푸틴의 지지도가 괜히 높은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푸틴을 두고 독재자니 뭐냐 하는데 모두 황당한 소리입니다. 한국인들은 뭐가 독재인지 모릅니다.
서방이 독재라고 낙인 찍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가 됩니다. 또 서방이 특정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 그대로 따라서 욕들을 합니다. 저는 이를 한국의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피에프는 소련 시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규모의 공산주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고 공산주의 수출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에서 해온 짓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미국은 소위 민주주의와 리버럴 가치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권을 바꾸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글로벌리즘이 인류의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인체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만 먹어치우는 암과 같다면서 인류의 살아있는 세포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로벌리즘은 기독교나 무슬림을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종교이자 종파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글로벌리즘처럼 공산주의도 자기 나라의 암세포였다고 했습니다. 글로벌리즘과 공산주의는 그 속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은 이미 리버럴리즘에 잠식된 나라입니다. 사실상 공산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치는 게 코미디입니다. 말로피에프는 글로벌리즘이 학문적 실험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연적인 국가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특수 군사작전의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의 나라였는데 1917년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국민을 소위 소련 공화국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소련 공화국 중 일부, 예를 들면 조지아만 해도 오랜 이웃이며 정교회가 있지만 러시아와는 민족이나 인종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러시아는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어는 100년도 안 된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어는 인공으로 만든 짝퉁 러시아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에서는 키예프를 키우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키우인지 한심합니다. 그냥 키예프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어는 근본 없는 언어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추종하는 건데 이는 사유할 줄 모르는 눈먼 지식인들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를 저주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대국민 세뇌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로피에프는 또 문명화된 우크라이나의 절반은 문자 그대로 약 200년 전에 생성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카체리나 2세가 터키로부터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만 해도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여제는 그곳에 돈바스, 오데사, 니콜라이프를 건설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조지와 아르메니아는 국적, 문화, 언어가 러시아와 다르지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같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글로벌리스트들이 1인당 GDP도 높고 경제적으로 성과가 좋은 벨라루시의 루카셴코를 미워하는 반면 오로지 반러시아 모토만 내세우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또 로우저는 바이든의 도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9월 푸틴은 나토와 EU 지도자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의 국가 안보 요구 사항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국경을 향해 확장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군과 그 기지가 러시아 국경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바이든은 이를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말로피에프는 또 자신이 아는 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매우 개인적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은 헌터 때문만은 아니고 그전부터 그랬다면서 2012년 푸틴이 메드베제프 이후 다시 대통령을 복귀했을 때 오바마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이든은 푸틴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요원을 모스크바로 보내 공작을 했다고 말로피에프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때부터 푸틴을 미워했고 이후 우크라이나의 부패와도
깊숙이 연루됐습니다. 2014년 헌터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 바이든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브리스모와 관련된 부패 교육을 꾸몄습니다. 또 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누랜드와 CIA, MI6가 벌인 마이단 폭동이 일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 말로페이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나려면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오리버럴과 네오콘이 구축했던 세계 질서는 이미 소진됐으니 러시아,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네오리버럴과 네오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오콘은 덜 변태면서 호전광, 네오리버럴은 그냥 완전한 변태로 국가를 파괴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말로페이프는 세계 질서 구축 논의에 중국과 인도를 모두 초청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5월 9일에 모스크바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9일 루스벨트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처럼 거리에서 두 나라의 국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계속 추진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휴전과 선거를 실시하도록 계속 압박한다면 그것은 그저 숨 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미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실제 거래를 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5월 9일 이전이라도 트럼프와 푸틴이 다른 곳에서 만나 새로운 세계 질서, 아마도 새로운 얄타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화 동영상의 원본은 44분 길입니다. 굉장히 축약했는데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제목을 긁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는 김에 나폴리타노와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27분짜리 대담도 굉장히 유익하니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